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입니다. 7월 11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24명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폭발적인 수준인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로 하위 후보 2명을 탈락시키고 후보 6명을 추격, 대선 후보 본경선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후보들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한다며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대변인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이 코로나 상황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얼마 전 목소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명이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보면은 4차 대유행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명대에서 700명대, 800명대 가더니 순간 1,000명대를 넘어서 오늘도 1,324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확산세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주말 효과가 전혀 없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을 넘었습니다. 지금 2주 전에 700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지금 거의 1,400을 2배가 증가한 거고, 네. 그리고 1주 사이에도 지금 300명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말에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주말이 보통은 한 300명 정도가 작거든요. 네. 다음 주 수목이 되면 기본적으로 1,600, 700이 나올 거고 주말에 2,000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확산세가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은 오늘 0시부터 되죠. 그때부터 이제 4단계가 됩니다만 이미 우리 마음은 어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차량이 훨씬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속도 다 취소하시고 하지만 그 효과를 보기에는 아마도 2주 정도가 최소한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2주요. 네. 네. 2주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별 확진자 비율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드러지는 저 부분 지금 감염 경로 조사 중이 30.26%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코로나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30%는 그만큼 무증상 감염, 특히 네. 수도권에서 불특정 다수의 감염이 됐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염이 된지를 모르는 거죠. 네. 45% 정도가 개인 접촉간 감염이고 그 나머지 거의 30%가 불특정 다수의 감염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권에 무증상이 많다는 얘기고 정부에서 발표한 항체 양성률도 보면 0.85%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4개월 전보다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차단하지 않고는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지표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일 평균 검사 건수가 11만 건에서 12만 건 이런데 주말은 한 7만 5천 건 이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1,324명 확산세가 계속된다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할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부가 수도권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내일부터 선제적으로 이렇게 4단계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1단계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이렇게 빨갛게 4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 지침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예외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4단계가 시작됐다고 한 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랑 엊그제 보니까 붉은 불토 마지막 즐기자 하시는 분들 뭐 술집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취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떠나서 제주하고 부산 가시는 분들, 강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 김포공항이 뭐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강원도에는 차량만 2천만 대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권 말고 이 지방 지역들은 정말 안전한 겁니까? 이번에 단계를 올릴 때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을 격상을 같이 했어야 됩니다. 풍선 효과는 우리는 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고 저는 내일이라도 비수도권도 격상을 해서 풍선 효과를 지금 차단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 접종이 많이 원활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계획을 했던 분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지금 지방에 가게 되면 분명히 지방도 이미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가 바로 하루 만에 전염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확산세가 나오게 되고 이미 퍼지게 되면 우리가 차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로 지금 사실 페루에서요, 람다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변이가 새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던 나오는 그 변이는 점점 백신 회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훨씬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도권만 움직일 게 아니라 비수도권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번 예고가 됐지만 내일부터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시작이 됩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3인 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2명까지 가능한 거고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에는 4명까지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친종만 허용이 되고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수칙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체육 도장에서 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이고요. 자, 피트니스에서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시속 6km 이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걷는 정도의 수준만 된다는 거고요. 또 그 음악 속도도 120bpm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속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120bpm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버터라는 곡은 되지만 싸이의 뭐 강남스타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에 따르면 이런 게 좀 효과적인가 과연 저 황당하다는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음악 그 속도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고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이제 헬스장 가시면 러닝머신을 이렇게 속도를 6으로 제한을 해놓고 네. 그러면 이게 러닝머신을 해본 분이 러닝머신 자체뿐 아니라 거기는 사이클도 있고 스태퍼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근데 네. 근력 운동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단 인원수를 제한을 하셔야 인원수, 되고요. 네. 그리고 KF 마스크를 쓰시게 해야 돼요. KF94 마스크를 쓰시면 절대로 속도를 못 냅니다. 네. 그리고 근력 운동할 때도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기서 운동을 해본 분들의 저는 어떤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 제목 보고 지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내용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4차 대유행의 백신 공백기, 그러니까 백신 뭐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8천만 회분이 이제 3분기에 공급 예정인데 1,000만 회분 같은 경우에가 이달 말에나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하는 게 이제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선의 확산세는 좀 잡아보자 이런 건데 그렇다면 2주간 저희는 백신 보릿고개를 연명하면서 정말 이 국민들이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까? 백신 이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7월 1일부터 방역을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정부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백신이 충분히 수급이 된 상태라고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중요한 시점 7월에 사실 백신이 거의 없습니다. 네, 7월 말부터 이제 백신 수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수화풀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해외에서 좀 가지고 와서 지금 백신을 기다리는 분들을 접종을 해야지 안 그러면 8월 9월 2달 동안에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백신 수급도 문제지만 접종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의료진들도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데 거기다 그 접종까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조금 더 물량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가져온 것처럼 백신 수화프라도 좀 빨리 그렇습니다. 해서 선진국에서 좀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대유행이 4번째입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2차 대유행도 있었어요. 그때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도 하고 또 소비 진작 쿠폰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유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예고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소비 진작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금을 많이 이제 준다면 혹시 이제 방역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어차피 4단계이기 때문에 네. 활동을 많이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금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풀면서 조금 더 많이 확산이 네. 됐고 이번에는 지원금을 주는 시기를 우리가 확산세가 감소가 깔아앉고 네. 그 후에 좀 시간을 두고서 어떤 재난지원금 양식으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월 말 9월 초도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니까요. 정치권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정책 정말 주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하니까요. 그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진짜 컨트롤 타워 이 백신 수급이나 이 방역 정책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서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이렇게 4차 대유행이 왔다는 거는 뭔가 방역에 구멍이 났다.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방역 완화 시점이 조금 너무 이르고 맞지 않았고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서 잘 이걸 조정을 해주셔야 국민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방역을 아까 말한 비수도권도 같이 격상을 한다든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나라를 가리지 말고 다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금 빈틈이 있는 방역을 좀 더 최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백신 수급도 국민이 기다리는 만큼 3분기에는 다 전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역 관계자 여러분, 저희 천은미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델타 변이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 중요하다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방역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전문가분들 얘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번째 대유행 위기에 휩싸인 코로나19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권, 대권 경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권의 대권, 대선 경선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확정됩니다. 지금은 예비후보 8명이 경쟁 중인데 하위권 2명은 탈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본경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잠시 뒤에 예비 경선 개표식이 열린다고요? 네,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예비 경선 개표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중 모두 8명의 후보 가운데 본경선에 출마할 6명이 발표되는 겁니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여론조사는 오후 3시에 마감될 예정인데요. 일반 국민과 당원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컷오프에 통과한 6명의 후보만 발표하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6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민주당의 본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최종 후보가 발표되는 9월 5일까지 본격적인 경선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중 2사람이 탈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과반 득표가 필요한 본경선까지 대세를 끌고 가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종 대선 후보를 오는 9월 5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9월 10일 전에 결선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들 간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며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예비 경선 오늘 또 슈퍼위크 2명이 탈락하고 6명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경쟁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TV 토론이다, 면접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재명 후보 대 반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선
계속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제는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출함으로 해서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바지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네,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이 독설도 있는 것 같고 표현도 굉장히 좀 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론조사 이제 투표를 마감하고 오후 5시부터 이제 개표를 시작해서 당원 국민 50%씩 비율로 이제 당일 후보별 득표율 뭐 이런 건 공개하진 않지만 두 명 탈락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컷오프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보면은 뭐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의 그 여론조사 결과 요즘 나오는 것 보면 요 세 분 중에 2명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 컷오프의 의미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본 경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본 경선의 결과에 상당 부분 바로미터로서의 어떤 그 작용, 즉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준다는데 이 컷오프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판세가 어떤지를 그렇죠. 대략 볼 수 있다는 제일 거죠. 중요한 거는 1위가 얼마를 이제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예컨대 친문 후보가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 세 분이 사실상 친문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득표의 합이 얼마냐. 그것이 예컨대 이재명 후보의 전체 득표율과 어떤 이 비례관계를 갖느냐. 네. 사실상 이 세 분의 득표율이 더 많다 그러면 본 경선에서 단일화의 어떤 동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비 경선이지만 여기서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상 세 분이 연합을 하고 단일화해도 큰 의미가 없음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 경선에서도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한 분의 어떤 득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데 네. 박용진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젊은 후보로서 이제 네. 등장을 하고 많은 이제 사이다 발언도 좀 하고 있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를 득표하느냐 이것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컷오프의 의미는 전적으로 본 경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른 쫓는 후보들의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지 거기에다가 이 사이다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몇 퍼센트 표를 받게 될지 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당사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만 당사에서 잊고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니까요, 평론가님. 뭐 잠잠해졌던 경선 연기론도 조금씩 솔솔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본 경선 과정에서도 이 코로나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예비 경선은 일정대로 시작을 했지만 이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 네. 본 경선 다시 한번 연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예전과 달리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심각하죠. 네. 바로 당장 내일부터는 수도권에 4단계 비상조치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이 대선 경선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론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비 경선에서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굳건했던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물론 결과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등 후보라고 알려졌던 이낙연 전 대표가 선전하는 모습,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후보들 사이에서는 경선 일정을 조금 미루고 코로나 상황이 잦아든 다음에 다시 본 경선을 치를 수 있으면 훨씬 더 흥행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 대세론을 더 많이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반면 당 지도부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데 여기서 본경선이 미뤄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세론이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같은 개파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경선 일정 문제로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될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친 이재명 진영과 친문 진영 사이의 감정적인 골, 앙금은 더욱더 깊어질 여지가 있어서 송영길 대표나 경선기획단장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마 뭐 경선 연기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의견을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를 제가 보고 나오지 못해서 오늘 메인 뉴스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하 의원님, 저는 이 경선 조금 좀 재미나다고 할 포인트가 오늘 좀 생긴 것 같은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SNS 이제 들어오기 전에 SNS를 보니까 본인이 이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손이 안 가요. 추미애 후보님에게 손이 갑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수의 어떤 역선택 이런 것도 이번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경선인단이 60만 명을 넘었다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겠죠. 그죠? 11일 날 이제 마감이니까 1차 마감하고 또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뭐 사이트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역선택을 위한 모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듣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또 결집해서 경선인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부 이제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경선인단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 영향을 줄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숫자가 많을 거고요. 책임당원도 상당히 숫자가 있으니까 지금 80만 명, 60만 명에서 지금까지 벌써 한 140만 명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왜곡되는 결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선 연기 이 부분, 흥행 가능성 이 부분을 당내에서 더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이제 충청도에서도 양승조 지사가 또 와 있죠. 강원도지사 모두 지사가 지금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세 분 다 본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 본경선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비출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세 분이 다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떤 면도 있냐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 2주간은 같이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를 해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오랫동안 연기하는 게 흥행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게 어떤 면이 있냐면요. 지금 뭐 나는 국대다 TV 토론회를 해보니까 같은 시간에 여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랑 나는 국대다가 1.75배 정도 시청률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청률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시청률이 계속 1차가 제일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러고 4차 토론회 이런 건 시청률이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흥행 가능성이 그 연기에 달려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델타 변이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연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한 2주간은 자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정 후보의 당락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른 어떤 예측치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결과 나오고 예정대로라면요. 순회 경선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역으로 이번에는 충청. 대전, 충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호남, 제주 이런 쪽을 가다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뭐 전략적인 이유가 있겠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그렇게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2002년에 국민 경선이 처음 시작할 때 제주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대세는 사실 이인재 후보였는데 하나가 후보가 1위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서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탄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지금 대전을 충남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 호남으로부터 시작
시작을 한다면 사실 호남에 기반을 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영남에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남부에서부터 한다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의 지지가 먼저 확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전 충남은 서울 수도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네. 종종 해왔거든요. 이 충남이나 대전의 어떤 지역 민심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부터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심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간다. 뭐 그런 취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중부지방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로 가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다면 수도권에 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까지 이것이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면 비대면의 어떤 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일정 전체를 이제 뭐 연기시키거나 뭐 그래야 될 필요성은 지금 없다. 왜냐하면 남부나 중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이제 택한 곳이 처음으로 정치행보한 곳이 또 이제 대전 쪽이고 충청이다 보니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 후보들, 여당의 후보들,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전체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 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전체는 조금 진한 네이비색이고 민주당 지지자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2.4, 이낙연 19.4, 추미애 7.6 이런 식으로 전체 대선 주자 적합 후보도가 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3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낙연 후보가 30.5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 후보가 압도적으로 과반 득표, 본경선까지 대세론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2등, 아까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에 보면 2등인 이낙연 후보, 나는 바짝 쫓고 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닥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감지합니다. 후원금이 폭주하고 있고요. SNS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우리 지지층이 다시 모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문 새 후보들이 어떻게 이제 득표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2위권, 3위권, 4위권 후보들 이 반제 이재명 여론을 이용해서 뭔가 역전의 발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보신 적합도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결과로 봤을 때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소위 친문 후보 세 사람의 이 전체 적합도를 합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기록한 32.4%를 근소하게 앞서게 됩니다. 네. 거의 동률을 보인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변할 가능성이 높으냐? 지금 민주당 지지자 사이의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조금 넘겼는데 네. 이 50.3%는 순수하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일부는 제가 봤을 때 되는 후보, 1위 후보, 대세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당원들이 결집한 영역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합독을 향한 어떤 표심이라는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떤 식의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경선에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최종 2위 후보가 돼서 결선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단일화를 통해 전체 지지율에서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와 호각지세를 보이게 되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 민주당의 대세 후보이고 1위 후보니까 지지해줘야지 했던 당원이 당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당심은 원래 주류인 친문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변이나 반전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예비경선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1등 후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경선용 토론보다는 본선용 토론,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토론의 내용이나 태도 등을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지각이 조금씩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본 경선에서는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의 태도나 메시지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의외의 일격을 맞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 긴장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속도가 나면서 후원금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지금 후원금 모으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후원금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종잣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네. 한 가지 이제 좀 눈길이 가는 점이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 자금 때문에 좀 힘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후원금 모금의 지지를 호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힘들어 죽겠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돈, 이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2002년에 국민 경선으로 돌아가면 노무현 후보는 진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후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자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정치 자금이 어렵다 보면 항상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좀 돈을 받고 싶은, 그런데 그것이 검은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 유력 인사일 깨끗한 돈이라 그래도 누군가 유력 인사라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보이는 손에 의한 어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북한 거거든요. 자기의 정치를 누구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통제받는, 영향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의 지지, 이것이 정치자금과 연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 본인이 자유롭게 뭔가를 기득권에 맞서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똑같이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정치자금이 본인의 어떤 이 기득권과의 싸움, 이 정치 전선에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사실상 알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 후보의 어떤 생각이 여기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친문보다도 이제 과거의 친노 세력, 뭐 과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친노 세력에 대해서 더 구애하는 모습도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1위 후보의 고충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옷매무새를 이렇게 바지가 좀 내려가면 바지나 아니면 와이셔츠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 찍혔는데 이 장면을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유포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관계 바로 잡는다 해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영상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두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따로 영상은 있지만 뭐 더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이재명 후보 측이 내놓은 저 자료로만 저희가 가름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이 후보 측이 페어플레이를 한다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정치권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선 정도 되면요, 뭐 그전에도 정치인으로 산다는 거는 유리 상자 안에서 하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공개된다. 네. 그럼 대선 후보는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지만 뭐 이제 와이셔츠도 조심조심 정리해야 되나요? 그래야 되는 거죠. 몸가짐 조심. 네, 조심조심 정리해야 되는 거고 어느 각도에서든 사진을 찍힐 수 있고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유리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당 내에서 사실 경선을 할 때 더 서운할 수도 있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공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건 감내해야 될 부분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뭐 이건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지만 양승조 도지사 그 유튜브 캡처에서 이제 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양승조 지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의 고향이 호남이니까 거기서 시작을 안 하고 이재명 지사가 수도권이니까 거기서 시작을 안 하고 그럼 충남 대전에서 시작하는 거 보면 양승조 지사는 아예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충남 대전에서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경선을 할 때 아예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이 이제 그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된다 하면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제주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주는 아무하고도 안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지사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생각하자면 다 서운한 여러 거예요. 가지가 다 서운한 거예요. 근데 저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그러니까 저렇게 내부에서 경쟁하고 공격하면서 저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선은 뭐 본선에 가면 더한 일도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짚어보면요. 21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뭐 선고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경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당원이고 이제 민주당의 출신의 지금 지사기 때문에 네.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은 굉장히 악재죠.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효과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 뭐 김경수 지사의 어떤 판결 전체가 지금 경선 구도를 좌우할 만한 그런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변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죠. 네,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 선고 파장 여부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컷오프 결과는 다 함께 주목해서 지켜보시죠. 자, 여권 살펴봤으니까 야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하나의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1993년 배우 신신혜 씨가 부르면서 인기를 끌었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요지경은 확대경 속 재미난 그림들을 돌려보는 장난감인데요. 실생활에선 세상이 그야말로 천태만상, 수천, 수만 가지 모습이라 알쏭달쏭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니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치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작아 가짜들이 판치내는 세상입니다. 100억 원대 오징어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까지 전방위 로비를 펼치며 마술을 뻗친 가짜 수산업자. 그의 사탕 발림과 선물 공세, 접대 행각 앞에서 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무력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사기꾼에 놀아났습니다. 남의 사건엔 1,000원 한 장에도 뇌물이라며 칼을 들이대던 사람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대개, 과메기, 골프채, 심지어 외제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떤 언론인은 취재하면서 경찰까지 사칭했다니 세상은 참말로 요지경입니다. 싱글벙글 도변인 세상 방실 아가씨 세상 영감사 그렇지 할멈사 오만갔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염치도 없어진 걸까요?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렸던 벨기에 대사 부인, 지난주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모음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벨기에 대사인 남편의 상투를 2번이나 비틀어진 그녀는 무리를 빚고도 면책 특권 뒤에 숨더니 신발을 챙겨 불이 나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코웃음이라도 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세상사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던데 뭘 봐도 웃음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 살면 집80 박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혼란한 세상. 여러분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아마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그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보실 것 하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야권의 두 유력 대선 주자 후보에 대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영입 1호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국민의힘 지지자 저희가 한 판에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4% 이상 나온 후보만 저희가 뽑아봤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3.2%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로 봤을 땐 58%입니다. 그 뒤로는 홍준표 후보가 12.9%와 10%, 그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후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아직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하지 않았고 지금 보면 상황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1, 2위 가고 있습니다. 판세가 좀 더 바뀔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전 원장이 뭔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당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판세가 이렇게 급변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누적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갑자기 선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폭등을 할 그만큼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만큼의 어떤 인식을 할 만큼의 사건들이 최 전 원장에게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검찰개혁 그리고 추 전 장관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갈등 관계가 사실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야권을 지지하신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결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개혁이 있었나요? 아니면 직무 정지를 당했나요? 어떤 다른 이 갈등 관계를 갖는 분이 있었나요? 감사원의 어떤 행정 처리를 못하게 했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원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사정기관의 장이 그걸 그만두시고 딱 9일 만에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뭔가 헌법기관이랄까 이런 국가기관의 어떤 위상을 흔드는 정치로 해석시키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따라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이야기도 좀 이제 뒤에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겠지만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검증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같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취재진이 지도교수의 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현재의 집주인이 전화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고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좀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기자인 걸 알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 거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자격 사칭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또 벌금형도 있기는 하지만요. 과거에 어땠냐면 지금도 이런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이나 이제 강요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무 없는 일을 그러니까 답변을 경찰이라고
아니라고 사칭을 안 했으면 답변하지 않았을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도 일정 부분 그렇게 할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요. 이게 죄질이 좀 중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C가 이런 일이 최근에 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그 취재 윤리를 어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난을 받았었고, 그리고 MBC 이번에도 그래서 메인 뉴스에서 저렇게 사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KBS도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메인 뉴스에서 사죄 정정 방송을 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그 MBC가 했다는 그 지모 씨하고 거기에서 이제 네. 이 부분 그것도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KBS 메인 뉴스에서도 정정 방송을 했고, 또 한겨레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해서 일면에서 사죄를 했죠. 근데 저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막 바로 일면에서 메인 뉴스에서 사죄할 만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편향적이잖아요. 지금 KBS, MBC, 한겨레 다 메인 뉴스 일면에서 사죄하는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해서 한 겁니까, 주로? 그럼 이거는 정말 저는 이 취재진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왜 관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처럼 정치 대선을 앞두고 행동하냐, 총선이나,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2년에도 검사 자격 사칭을 한 KBS PD가 구속 기소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공범이 이재명 후보, 그 당시는 변호사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같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은 그 레거시 미디어는 취재 윤리가 정립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불법 취재다. 근데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현장 취재 기자들만의 판단으로 있었냐? 아니면 좀 더 이 취재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냐? 반드시 취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아마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취재 윤리를 어긋나게 이제 취재를 했다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BS도 그렇고 지금 MBC도 그렇고 사과 방송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뭐 이 지금 KBS, MBC가 나왔지만 사실 다른 어떤 언론사들도 그런 것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어떤 이미지 그림 같은 것들을 사실상 이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기사와 연동을 시킨 그런 조선일보의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기자들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취재 윤리들을 좀 이렇게 좀 각성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취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곧 예컨대 진보 뭐 언론이다, 뭐 이런 언론만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표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를 사실상 취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왜 표절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학위를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의 문제, 즉 뭐 인턴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사실 입학할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어진 거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표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모두 다 똑같이 매우 엄중한 위법사항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취재 윤리 문제로 이런 본질적인 표절의 문제가 사실상 덮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MBC 기자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인터넷 매체들에서 지금 윤 전 총장의 부인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관계하고 다르다 그러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체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매체들은 지금 인터넷 굉장히 유수한 언론들이에요. 그냥 놔두고 있고 이 MBC 기자 2명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소 고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이 MBC를 고발을 했습니다. MBC 기자를 이제 고발을 했는데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는 중대범죄가 범해지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처가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왜 법적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송경식 변호사, 이 윤 전 총장 일가를 변호하고 있는 송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소위 엑스파일이라던가 이 처가 의혹과 관련된 의혹을 굉장히 퍼뜨린다던가 특정 의혹을 부풀리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선택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의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튜브 상의 그러한 이 유사 언론들 또는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언론과 대비했을 때 MBC라는 방송사가 가지는 우리 사회의 공신력이나 파급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지상파 방송국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해가면서 무리하게 취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취재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부터 바로잡고 넘어간다, 일의 경중을 따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에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상에서 뉴미디어상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의혹을 부풀리는 매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윤 전 총장 캠프 측 판단에 따른 것이고 특정 매체에 대해서 지금 먼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해서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고 MBC에서도 사과방송으로 인정까지 한 사안에 대해 먼저 고소하는 게 뭔가 편향성이 있는 것이다, 공정성 위반이다 하는 주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대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추윤 갈등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추윤 갈등 당시에 추 전 장관이 사퇴할 때 동반 사퇴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윤 전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피해자 코스프레다, 덩치에 맞지 않다, 검찰개혁 부적응자다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평론가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윤 전 총장이 느꼈던 압박이나 외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알 수도 있고 또 추 전 장관이 모르게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나 다른 유력 정치인을 통해서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이 된다면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어떤 가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한 검찰개혁 부적응자라는 판단에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먼저 특수부서나 인지수사 관련 부서 등을 축소시키고 검찰의 어떤 인권수사를 위해서 심야조사를 맡거나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또는 포토라인 등에 대해서 폐지하고 축소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대검에서 먼저 자구적으로 내세웠던 그러한 기록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팩트로 다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하면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에 반대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했다, 검찰개혁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호도한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 전 장관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예전에 저희가 많이 쓴 이 언론계나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아마 본따온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추윤 2차 갈등이라고 저희는 좀 명명을 할 텐데요. 2차 갈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 추세가 약간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결국에는 문 대통령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다시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이 안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징계를 이제 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동반 사퇴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얘기할 때는 아주 명확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이 그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70차례, 80차례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던 그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딜을 한다. 그것도 징계를 줄여준다는 것으로 저는 그거는 뭐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증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공세보다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문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싸움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김경수 지사 얘기까지 나와요. 이 문 대통령과 측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해서 갈등 관계를 본인과 문 대통령의 갈등 관계로 이렇게 조성시키려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국민들은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정권과의 갈등 관계는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전 총장 최근 행보를 보면은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입당 관련 얘기들도 나눈다고 하고 입당 시기는 뭐 계속 관심이니까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요, 변호사님, 뭐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은 당장 뭐 입당 안 하고 뭐 11월쯤 뭐 후에 쭉 가다가 나중에 뭐 막판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존중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의 각 원로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의 원로들은 과거 얘기를 하세요. 나 때는 어땠다. 근데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김종인 전 위원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존중을 하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 부분 경선에 언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사익은 아니죠. 이제 당의 대표로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물러나서 지금 있는 어떤 그렇지만 이 서포터즈는 어떻든 역할을 하고 싶은 대선에서 그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입장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건 지켜보면 될 얘기지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걸 화제로 다뤄야 하나 저는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돌풍이냐 아니면 미풍에 그칠 것이냐 한 인물이 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발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12일 산무제 직후에 본격적인 대선 참모진 구성 논의를 하고 이달 안에 그 참모진 구성을 마치는 게 목표다. 가장 급선무는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원장 측근에 따르면 측근 내용입니다. 윤 전 총장보다 국민의힘 입당을 더 빨리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취재하기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 빨리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장애 주자로 있을 때 윤석열 전 총장만큼의 지지율을 구가할 수 있겠느냐. 또는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직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그러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 정도는 힘들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어떤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당을 조금 빨리 해서 당내 지지 세력, 지지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주의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뭐 먼저 입당을 하건 늦게 입당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 또 국민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이 범야권의 대선 경선에 많이 뛰어드는 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나머지 6명, 7명이 거의 아주 수위 높은 맹공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뒤늦게 출마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1위 후보나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네거티브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할 분은 결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동안 알려진 인품이나 성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민주당 대선 경선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경선이 아닌 포지티브 경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최 전 원장의 출마가 저는 전체 범야권의 파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곧 책을 내고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인사 영입을 하고 있던 소식도 좀 들리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대선에 출마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의 어떤 문턱, 진입 장벽이 매우 많이 낮아졌다. 이런 인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야권은 열 몇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다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그 안에 깔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원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은 기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8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당선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부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주성, 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적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출간하게 될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 아닌 이 대선 논란 중에서도요,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때 아닌 논란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얘기를 꺼내더니 통일부 폐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꺼내든 거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고민정 의원은 이게 발랄한 특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했었죠.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대땡땡 여기서 저희 못하죠. 이 부분 발언하면 안 되죠.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 제지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내 논란을 불러 일으키셨죠. 근데 그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에 비하면 이건 정책 문제고 이 부처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달라요.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와 입장이 다르지만 이런 논란은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발언하면 배은망덕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거보단 통일부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있죠. 이코노미스트에 이제 이걸 쓰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의 그 비효율성, 공무원 조직의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대선 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18개 부처가 좀 많은 게 아니냐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근데 이준석 대표도 당내에서도 좀 더 얘기를 듣고 하면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기가 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토론의 문제, 의제를 끌어올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통일부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취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 한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일본 이 두 나라의 국민 배우 작품으로 준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70세 고두심 씨의 빛나는 순간과 66세 다나카 유코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답니다. 네, 빛나는 순간은 나이를 뛰어넘는 멜로 영화죠? 그렇습니다. 70세와 30대, 이 30년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입니다. 고진옥은 평생 물질을 한 어촌마을의 여성분인데요. 바닷속에서 숨 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진옥을 취재하러 서울에서 한경훈이라는 다큐멘터리 PD가 찾아옵니다. 한 장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멍텅 그림 또 누구나? 젊은 사람이 먹으면 살아보자. 니 뭔지 꾸져하시지. 도와주게 마시게. 저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이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사랑에 빠지는 겁니까? 네, 이 진옥은 이 부모가 군인들에 희생당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딸도 자신 탓으로 생각하는 죄책감을 털어놓습니다. 경훈 역시 몇 년 전 사고로 바다에서 여자친구를 잃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에는 이 제주 4.3 사건 같은 아픈 과거도 담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요. 여러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서 두 인물이 신구 세대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인 상처를 받은 세대 간의 어떤 위로와 치유에 관한 얘기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배우 고두심 씨가 주연인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1972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제주도 출신이라서 애초에 염두를 두고 이 집필을 됐다고 하고요. 고두심 씨도 선뜻 제의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겨오면서 살았을까 조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데뷔한 지 50년이 된 배우 고두심 씨의 극중 인터뷰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감정 연기가 명불허전인데요. 지현우 씨가 맡은 경훈의 경우엔 인물의 상황과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부수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뒷받침됐다면 두 인물 사이의 균형감이 더 잡혔을 듯합니다. 네, 다음은 일본 영화입니다. 이 남편과 사별한 70대 여성이 주인공이죠. 네, 이 젊은 시절 모모코는 정리학 결혼을 피해서 도쿄로 도망친 신여성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같은 고향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横から見てたんだな。横正面はどっちだ？こっちだべ。いやこっちだべ。 이 젊은 날을 병원 텔레비전으로 이 드라마 보듯 회상하는데요. 모모코의 젊은 시절은 이와이 슌지 감독의 하나와 앨리스로 한국 관객에게 익숙한 아오이 유우가 맡았습니다. 이 모모코를 연기한 다나카 유코는 1979년 데뷔했는데요. 고독한 일상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론 익살스럽게 묘한 해방감을 즐기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結局東京で古い生き方に絡めとらわれた愛はくせ者だ. 네, 같은 이름인 일본 베스트셀러가 원작이잖아요. 네, 작가는 남편과 사별 후에 소설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8년 만에 집필한 이 작품으로 64살의 일본 문예상과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철에 야간 시간대 열차가 감축되고 막차 시간도 빨라집니다. 수도권 은행 점포들의 영업시간도 1시간씩 단축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군부대의 경우엔 외박, 외출, 면회가 통제됩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만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의 접종 사전 예약도 내일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모레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직원, 돌봄 인력,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 주 목요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공식화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천, 대양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3만여 가구에 대한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고 신혼부부 배정 물량도 많다고 하니 2030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앵커, 오늘이 1년 중에 정말 그렇게 덥다는 삼복더위 중에 초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날씨가 아침부터 후텁지근하던데요. 네, 든든한 보양식으로 무더위 씻어내면 정말 좋을 주말이죠. 전국 곳곳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무더운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30도라니요. 덥기도 더운데 어제에 이어 소나기 소식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네, 소나기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다니면 좋겠네요. 다가오는 한 주간 날씨도 알려주시죠. 네, 주 초반인 모레까지는 소나기에 대비해야 하고요. 주 중반엔 전국적으로 체감더위가 35도 안팎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열대야의 기준이죠. 밤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날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